아버지, 저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횡령 누명을 썼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 김성수, 75살의 평온한 노인이었습니다. 30년을 한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온 경비실은 제 작은 왕국이었고, 대기업 과장인 아들은 제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평범한 일상은 끝났다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성수입니다. 나이는 75, 직업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인생이지만 저는 제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의 경비실이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입니다. 이 좁은 경비실 책상 위에는 낡은 경비 일지 한 권과 아들 녀석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제 손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굵은 마디마디,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 검게 박힌 때. 이것은 평생 노동으로 일군 훈장입니다. 25세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낸 뒤로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만이 제 목표였습니다.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가 전부였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대기업 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제 자랑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오고 취업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아들의 성격은 고스란히 저를 닮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제가 좋은 교육을 시켜주진 못했지만 떳떳하게 사는 법만큼은 가르쳤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아파트 곳곳을 돌며 가로등을 확인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했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택배를 분류하고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년을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점심 드셨어요? 제가 반찬 좀 만들었는데 저녁에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것 없어. 너희나 잘 먹어라. 아버님, 민호 오빠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혹시 아버님한테 무슨 말 안 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제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녀석, 무슨 일이 있는데 아버지한테는 말도 안 하나.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스트레스야 당연하지. 괜찮을 거야. 저녁 무렵 아파트 정문에서 귀가하는 주민들을 맞이하며 저는 문득 아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아들.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제대로 비추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세상 사는 게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아들도 이제는 알 나이가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경비실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졸고 있을 때 제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호. 이 늦은 시간에 아들이 전화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민호야. 무슨 일이냐?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떨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횡령 누명을 썼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횡령. 우리 민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남의 돈 한 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정직한 인간입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횡령을 했다는 거냐? 아버지, 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제가 회사 비리를 알게 돼서 내부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먼저 저를. 아들의 말은 흐느끼는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새끼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살다가 오히려 칼을 맞았다는 것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호야, 진정해라. 아버지가 지금 당장 갈게. 어디 있냐?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경비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책상 위에 아들 사진이 보였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을 것입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친 제 잘못인가? 세상에 순진하게 맞서지 말고 그냥 고개 숙이고 살라고 가르칠 걸 그랬나? 아니, 그건 아니다.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것은 내 새끼한테 누명을 씌운 그 비겁한 놈들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경비 일지를 펼쳤습니다. 30년간 매일매일 기록한 일지. 출근 시간, 특이사항, 민원 내용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일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을 것이다. 그런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제는 아버지인 내가 나설 차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늙은 경비원일 뿐이다.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새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새벽 공기가 차갑게 경비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경비 일지를 다시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다. 어떻게든.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경비원 김성수는 사라지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을 한 번도 조퇴한 적 없던 경비실을 처음으로 비우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며 아들의 집으로 가는 동안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늙은 경비원일 뿐이라는 것을.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겨우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은 울다 지친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였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민호는 어디 있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을 씻지 않은 듯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생기 하나 없이 텅 빈 눈.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왔다. 다 괜찮을 거다. 하지만 제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진짜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안다. 아버지가 다 안다. 아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회계 장부에는 이상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양심상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노동청에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컴퓨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아들이 증거를 모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보다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계좌에서 거액이 사라졌고 모든 증거는 아들을 가리키도록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상무님이 직접 저를 불렀어요. 박재훈 상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을 저는 기억했습니다. 박재훈.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사의 실세, 차기 임원 후보. 그런 자가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어요. 횡령 인정하고 사표 쓰면 형사고발은 안 하겠다고. 그냥 조용히 회사를 떠나라고. 아니면 구속까지 갈 거라고 협박했어요. 제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비겁한 놈들. 정의를 말하려던 내 아들을 거꾸로 범죄자로 만들다니. 그런데 더 분한 것은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변호사 선임 비용 견적서예요.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대요. 그것도 1심만이고요. 3천만 원. 제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그 돈을 모으는데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아들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출에 전세 보증금까지 여유 있는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라도. 제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선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만 가능하고 지금은 회사가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몇십억을 물어내라고요. 아버님, 우리 어떡하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정작 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협박에 가까운 제안이었습니다. 내일까지 횡령을 인정하고 합의서에 사인하면 형사고발은 취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조용히 떠나고 업계에서 영원히 발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하면 경찰 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과장, 회사 돈 횡령. 그런 기사가 나가면 아들의 인생은 끝입니다. 설령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다 해도 이미 인생은 망가진 후일 것입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인정하고 끝낼까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가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안 된다. 내가 안 한 짓을 왜 인정해야 하냐? 하지만 아버지, 저 싸워봐야 이길 수 없어요. 상대는 대기업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긴. 넌 내 아들이다. 정직하게 살아온 김성수의 아들이야. 하지만 제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정직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정직함은 그저 약자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면, 내가 좋은 인맥이 있었더라면, 지금 내 아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 새벽 3시쯤 아들 방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45살 중년 남자가,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진 남자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친 것이 잘못이었단 말인가? 불의를 보면 참지 말라고 한 것이 잘못이었단 말인가? 아니, 잘못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잘못한 것은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이 더러운 세상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가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내 새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것을. 힘이 없으면 힘을 만들어야 하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75살 늙은이가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떳떳함, 그리고 내 새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각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는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민호야, 절대 굴복하지 마라. 아버지가 방법을 찾아볼게. 경비실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 제 인생 마지막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내 새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 과장 거액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는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렸다고, 조직적 횡령 혐의가 있다고, 증거가 명백하다고. 아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내 아들이라는 것을. 경비실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낡은 책상이 덜컥거리며 울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민호는 그런 짓 안 했어요. 하지만 제 외침은 텅 빈 경비실에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노골적으로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 경비원 아들이 횡령했다며? 대기업 과장이면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도둑질을 했네. 역시 가난하게 자란 애들은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것도 아들을 바르게 키운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뉴스에 나온 대로 믿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늙은 경비원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3층에 사는 박 여사는 평소 저를 잘 챙겨주던 분이었습니다. 추석이면 송편을 갖다 주고 겨울이면 따뜻한 어묵국을 건네주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박 여사가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박 여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까딱한 채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그 차갑고 어색한 반응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 도둑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점심시간 경비실에 혼자 앉아 김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경비실 일이나 잘 하세요.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아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도 늙은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무슨 일입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선생님 아드님 건으로.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제 귓가가 멍했습니다. 민원이라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아들이 누명을 썼다는 이유로 저까지 내쫓으려는 것입니까? 소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없죠.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혹시 선생님께서 좀 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당분간만이라도. 쉬라는 것은 그만두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을 한 자리에서 지켜온 경비실, 이제는 그마저 잃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기댈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평화로운 아파트 풍경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들에게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너무 큰 책가방을 맨 아들, 중학교 졸업식 날 상장을 들고 웃던 아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뛰듯이 기뻐하던 아들, 모든 순간순간이 제게는 보물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친구들이 비싼 신발을 신을 때 헌 운동화를 집어 신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란 아들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까?
아들을 지키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책상 위에 낡은 경비 일지를 펼쳤습니다. 30년간의 기록. 매일매일 빼곡하게 적어온 일지. 이것이 제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아들도 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거짓말쟁이가 될 리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경비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믿어주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아버지인 제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힘이 없으면 힘을 만들어야 하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아들은 결백합니다.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습니다. 어설픈 글씨였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판자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판자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75살 늙은이가 대기업을 상대로 무엇을 하겠다고 저러나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는 것이 천직입니다. 경비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늙고 초라한 노인.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겠다고 다짐했을 때처럼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간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믿는다. 내가 지켜주마. 그렇게 저는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승산이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싸운다는 것, 아들 곁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경비실을 무단으로 비우고 서울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설프게 만든 피켓 하나, 가슴에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75살 늙은이가 피켓을 들고 있으니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는 체면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아들의 결백을 세상에 알리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고층 빌딩, 화려한 로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말끔한 정장 차림. 그 앞에 선 저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낡은 경비복에 구겨진 피켓을 든 늙은이.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회사 정문에서 10m쯤 떨어진 곳,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켓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내 아들은 결백합니다. 진짜 비리는 회사가 저질렀습니다. 거친 글씨로 쓴 문구였지만 제 마음은 담겨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쑤셨습니다. 75살의 몸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피켓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억울합니다.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어떤 사람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친 노인,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내 아들을 알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들과 함께 일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김민호를 아십니까? 제 아들 김민호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수군거릴 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른 걸음으로 저를 피해 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차가운 것이었구나. 힘없는 자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오후가 되자 경비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 측에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만 가세요.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의 결백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사유지 앞이니까요. 제발 가주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젊은 경비원의 난처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처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리까지 물러나 다시 피켓을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8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밥 한 끼 먹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 누가 내 아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겠습니까? 저는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어깨에는 카메라를 메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실례지만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프리랜서 기자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기자라는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기자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누명을 썼는지, 회사가 어떻게 비리를 숨기려 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이 이야기를 제 SNS에 올려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억울합니다. 최은영 기자는 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피켓을 든 모습, 회사 앞에 선 모습,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이 사건을 파헤쳐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기자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민호 과장님 아버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민호 형님과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아직 있어서요.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아들의 동료라니. 오늘 할아버님이 회사 앞에 서 계신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다가가지 못해서. 하지만 저는 민호 형님이 결백하다는 걸 압니다. 형님은 정말 정직한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정말 할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사 내부 자료를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비리 증거들이요. 이걸 드릴 테니 이거 갖고 싸워보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민호 형님이 당한 일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썩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익명의 동료를 만나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잠깐 만났고 그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곤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회사 내부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착취 증거, 회계 조작 자료, 그리고 박재훈 상무가 관련된 비리 문건들. 집으로 돌아와 그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중요한 증거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 어딘가에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다시 회사 앞에 설 것입니다. 모레도, 글피도,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영 기자가 제 이야기를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75세 경비원 아버지의 1인 시위, 대기업 횡령 누명 쓴 아들 구하기 라는 제목과 함께 제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천 명이 보고 공유하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75세 노인이 회사 앞에서 대기업이 또 직원한테 누명 씌운 건가요? 응원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제 휴대폰으로 최은영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다니. 그날도 저는 회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기사 봤습니다. 힘내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응원합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제 옆에 서서 함께 피켓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익명의 동료가 준 자료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 자료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가 도와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하청업체 계약서인데 여기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다릅니다. 그 차액이 어디로 간 건지. 그게 무슨 뜻이냐? 회사가 하청업체한테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중간에서 빼돌렸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몇 년간 수십억 원을.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들은 하청업체 사장들이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해 파산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건 민호 오빠가 몇 달 전에 노동청에 제출하려고 준비했던 내부 고발 문서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작성한 문서. 여기에는 회사의 비리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하청 착취, 회계 조작, 횡령, 그리고 그 중심에 박재훈 상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 위험한 일을 했는지를. 그저 월급쟁이로 조용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 맞섰는지를.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경비실로 찾아왔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안 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날따라 취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둘까 봐요. 왜 갑자기? 회사가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이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뭐라고 말했었던가?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민호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내가 다 바꿀 수는 없어. 그냥 내 일이나 잘하고 가족이나 잘 챙기면 되는 거야. 아들은 그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을 바꿀 수 없어도 적어도 침묵하지는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제가 아들에게 평생 가르쳐온 가치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라고, 조용히 살라고 말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한 일이 옳다는 것을. 비록 그것 때문에 아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아들은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호 오빠가 이 일 시작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정직하게 사셨으니 자기도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울 아들이 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닮으려 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아버지지만 정직하게 산 아버지를 본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제가 막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말하며. 수진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민호가 옳았어. 세상이 잘못됐으면 바로잡으려 해야 하는 거였어.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최은영 기자가 이 자료들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님, 이거 대단한 증거예요. 이 정도면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할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기사로 쓰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민호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의 1인 시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제 회사도 검찰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주말 SNS에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비원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김민호의 진실을 밝혀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10명, 20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싸우는 걸 볼 수 없어서 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낯선 노인과 그의 아들을 위해 모여들다니.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선은 이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유치장 창살 너머로 아들의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아버지가 회사 앞에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용해라. 이놈아, 제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가 옳았다. 아버지가 잘못 말했었어. 세상에 순응하라고 한 게 아버지 잘못이야. 너는 당당하게 싸워야 했던 거고 지금도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러니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김성수의 아들답게 떳떳하게 버텨라. 아들이 울었습니다. 장사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와 아들이 진짜 마음을 나눈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내 아들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제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민들이 모여들고 SNS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역습해 온다는 것을. 그날 아침 주요 뉴스에 새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횡령 혐의 직원 아버지의 1인 시위, 과연 진실일까? 제목부터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측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호 씨의 횡령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이 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숨기려 회계장부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최근 일부 SNS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는 더 나아갔습니다. 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부친께서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연세가 많으셔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에 대한 사랑은 이해하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를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노인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아들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철없는 늙은이, 세상 물정 모르는 가엾은 노인. 그렇게 제 목소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SNS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응원 일색이던 댓글창이 이제는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역시 대기업이 증거도 없이 고소했을 리 없지. 저 할아버지도 불쌍하긴 한데 아들이 진짜 횡령한 거 아니야. 맹목적인 부모 사랑도 정도가 있지. 회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이 많은 노인 이용해서 여론 조작하는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저는 동정의 대상에서 이용당하는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회사 앞에 함께 서주던 시민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5명이 함께 있었는데 오늘은 겨우 3명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측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김성수 씨, 1인 시위 즉각 중단하십시오. 계속하시면 회사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75세 노인이 감옥 가고 싶으십니까?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아들은 결백합니다. 결백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법정에서 증명하십시오. 거리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증거는 있습니다. 회사의 비리 증거가. 그 출처 불명의 자료 말입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혹시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 아닙니까? 그거 유포하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피켓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여론으로, 모든 방향에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녁 무렵 관리소장이 다시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해고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입니다. 소장님, 제가 30년을 여기서 일했습니다.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때문에 아파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들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30년을 지켜온 경비실,
제 작은 왕국이었던 이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누명 때문에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원에서 아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정식으로 구속 수감되어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는 울음으로 뒤범벅이었습니다. 아버님 민호 오빠가 구속됐어요. 어떡하죠? 아이들은 어떡하고? 수진아, 진정해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구속되고 저는 직장을 잃고 세상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회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함께하던 시민들도 응원하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경계와 불신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저 노인 아직도 저러고 있네. 불쌍하긴 한데 아들이 진짜 도둑질한 걸 모르나 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부정하는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최영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침울했습니다. 할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쓴 기사들이 큰 언론사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회사 측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도 회사 측 감박 자료가 너무 치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더 벌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님, 체력이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체력이 괜찮냐고요? 사실 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서너 시간씩 자고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자주 답답했고 어지럼증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쓰러지기 전에는 이 자리를 안 떠납니다. 그날 저녁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아들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 7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경비 일지를 펼쳤습니다. 30년간의 기록, 성실함의 증표. 하지만 이제 이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만두시오. 계속하면 당신 손주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까지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계속하면 정말로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포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들에게 조용히 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아들은 영원히 범죄자로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경비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저도 한때는 그런 일상을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그 평범함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 싸울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정의를 지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다시 피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저는 다시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포기는 없었습니다. 겹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온 세상이 저를 미친 노인이라 부르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내 아들은 결백합니다. 그 진실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밤을 보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결국 빛을 보기 마련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회사 앞에 섰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청업체 사장입니다. 당신 아들분 때문에 제가 회사한테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내부에서 우리를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당신 아들은 영웅입니다. 그가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그 회사 직원이었어요. 박재훈 상무의 횡령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민호 과장님이 당하는 걸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가진 자료 다 드릴게요.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했던 내부 고발자들이, 피해를 당했던 하청업체들이,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75세 늙은이가 혼자 회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도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날 오후 최은영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대형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겠대요. 제가 모은 자료들과 새로운 증언들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날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저는 경비실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업 횡령 사건에 숨겨진 진실, 내부 고발하려던 직원에게 누명을 씌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회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들의 증언, 내부 고발자들의 목소리, 회사의 비리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박재훈 상무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더 이상 모자이크가 아니었습니다. 박재훈 상무는 수년간 하청업체 대금을 착복하고 이를 발견한 김민호 과장에게 횡령 누명을 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다음 날 SNS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며칠 전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과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아버님,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역시 진실은 숨길 수 없네요.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원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해시태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전에 없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김민호는 영웅이다. 비리 기업 처벌하라.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대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부당한 것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검찰청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김민호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과 증언들을 토대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검찰은 박재훈 상무와 관련 임원 2명을 횡령과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회사 본사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원은 아들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구치소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민호 무죄, 정의가 승리했다를 외쳤습니다. 쇠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긴 수염,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아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45살 중년 남자가 75살 늙은 아버지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만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초등학생 손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를 구했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에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진짜 영웅은 네 아빠란다. 할아버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날 저녁,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메인에, 신문 전면 광고에, 방송 뉴스에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김민호 씨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직원에게 누명을 씌운 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회사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무죄, 박재훈 상무는 징역 7년, 관련 임원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은영 기자가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도 와 있었고 익명으로 도와준 내부 고발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에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죄.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평생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가난한 아버지라는 열등감, 무력한 노인이라는 자괴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악한 사람들도 많고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면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면 약한 자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75살 경비원 김성수.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늙은이.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불의에 맞서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스는 이제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아들은 다시는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아침 아들이 경비실로 들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예전처럼 긴장되고 지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떳떳하게.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떳떳하게 일하겠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괜찮을 것입니다. 다시는 부당한 일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해고를 철회하고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주민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 인사를 건네고 어떤 분은 간식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3층 박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진실이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보낸 2달, 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희 아빠 감옥 갔었다며 라는 말을 들은 손주들, 며느리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 압박, 그리고 제가 느꼈던 무력감과 두려움.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랐고 무릎과 허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가끔 밤에 그날들이 떠오르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졌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다행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들네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며느리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테이블 위에는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치킨까지. 아버님, 오늘은 저희 가족이 다시 모인 것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가족은 원래 하나니까 당연한 거지. 저녁을 먹으며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할아버지 뉴스에 나왔다며? 진짜 멋지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회사에서 받은 첫 월급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요.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번 돈은 네가 쓰고 가족 먹여 살려야지. 아버지, 제발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경비 일하시면서 힘드시잖아요. 이제 그만 쉬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말이다. 민호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일하는 게 좋다. 경비실이 내 자리야. 30년을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거다. 그게 나야. 일하는 김성수 말이다.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곳. 새벽마다 불을 켜고 주민들을 맞이하고 밤마다 순찰을 돌던 이곳. 이곳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인생. 경비실 책상에 앉아 낡은 경비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맑음. 특이사항 없음. 평범한 하루의 기록.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문득 몇 달 전 제가 회사 앞에 처음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피켓을 들고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내 아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고 하청업체들은 제대로 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이 다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그날 경비실에만 앉아 있었더라면 아들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었을 것이고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75살 경비원도, 프리랜서 기자도, 익명의 내부 고발자도, 하청업체 사장도,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낸 시민들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모이면 커집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지만 결국 빛을 봅니다. 경비실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거칠고 허리는 아프고 머리는 하얗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경비복을 입고 경비실로 출근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밤에는 순찰을 돌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들은 이제 정의롭게 일하고 며느리는 웃으며 밥을 짓고 손주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놉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바라던 전부입니다. 김성수, 75세, 아파트 경비원. 평범하고 초라한 노인이지만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아들을 지켰고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저는 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의 방식입니다.